헤이그 규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 비스비 규칙, 로텔담 규칙, 함부르크 규칙이 원래는 운송론이나 상거리 규칙론에서 배워야 되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배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로텔담 규칙이나 함부르크 규칙까지는 아니더라도 헤이그 규칙하고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제가 상무론에서 수업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헤이그 규칙 한국사를 공부를 하다 보면 그 헤이그라는 도시가 구왕 말에 등장을 하죠. 이준열사 이런 것들 여러분들 고등학교 시간에 충분히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헤이그 맞아요. 그 헤이그 맞습니다. 그래서 1921년에 헤이그 ILA 회의에서 상정이 되어가지고 여러 이제 선주 하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국제해사위원회 이게 이제 커미트 마리타임 인터내셔널이라고 해서 영어로 돼 있는데 원래 이게 불어로 돼 있어요. 난 불어를 잘 꼬미테 어쩌고저쩌고 마리타임 어쩌고 그런 이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CMI인데 국제해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법적, 행정적, 제도적 일들을 국제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CMI는. 그래서 CMI가 요즘 CMI가 하는 일 중에 그런 거 있어요. 그 전 세계 운용하는 선박들이 배출하는 그 배기가스 있잖아요. 배기가스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규정을 해사위원회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이제 여러분들 여담으로 제가 한 얘기고 거기서 이제 그 협약 초안을 만들어서 브뤼셀에서 개최된 해사법 외교회의에 제출을 했고 여기에 24년도에 26개 국가가 서명을 해가지고 31년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1924년, 31년 이런 연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1920년대, 30년대가 인류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시기에 해당이 되는 게 뭐냐면 세계 1차 대전이 1918년에 독일의 항복으로 끝이 나요. 그리고 나서 1938년에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을 해서 세계 2차 대전이 터질 때까지 약 한 20년을 이제 세계사적으로 전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 사이. 그러니까 1차 대전을 치르고 나서 사람들이 유럽이죠.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만들어진 어떤 국제협약이나 국제규칙이 되게 많아요. 그게 뭔 얘기냐면 세계대전 한번 치르고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는다는 거죠. 그 전에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전선에서 일부의 군인들이 전사하거나 부상당하는 정도였다고 하면 세계 1차 대전부터는 진짜 총력전이라 가지고 민간인을 향해서 포탄이 날아가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인류가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해서 뭔가 국제협약도 만들고 국제기구도 만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덜 맞았죠. 그래서 20년 뒤에 더 큰 전쟁을 한번 치릅니다. 더 큰 전쟁을 한번 치르고 나서야 만든 게 유엔이에요. 유나이티드 네이션. 그리고 그 유나이티드 네이션의 가장 큰 수혜국이 대한민국이죠. 그래요. 어쨌든 그건 여담이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1931년에 발효가 됐고 그럼 이 헤이그 규칙은 과연 뭐냐라고 했을 때 운송계약, 특히 선화증권을 사용되는 운송계약에 있어서 이 선화증권의 어떤 내용이나 규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일하기 위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운송계약의 범위, 적용 범위 해가지고 운송계약의 종류가 나오는데 선화증권을 사용하는 선화증권이나 이런 선화증권을 사용을 하거나 선화증권을 발행을 하거나 선화증권을 소지하거나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그런 운송계약에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 자체가 헤이그 규칙 협약 자체가 여기 그 말이 나와있죠. 맨 밑에 동그라미에 어느 계약 당사국에서 발행되는 모든 선화증권에 적용됩니다. 그것이 뭐 수치 선화증권이든 선적 선화증권이든 아니면 뭐 용선 계약부 선화증권이든 상관없이 모든 선화증권에 적용이 된다. 그래서 채약국에서 작성한 선화증권에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물론 그 앞에서 우리 사전 제작 강의에서 얘기를 했을 때 1924년에 이게 성료돼가지고 31년부터 발효됐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주권이 없어서 이 협약에 가입을 못했고 요 당시에 실제로 26개 국가밖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채약국에 해당이 되는 나라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1924년에는 여러분들이 알만한 국가들, 예를 들어서 뭐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이라든지 아니면 인도 태평양 아시아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국가들, 남미에 있는 국가가 아니었어요. 어떤 특정한 국가의 식민지였거나 뭐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26개국, 그 당시에는 26개국 정도가 만나가지고 사인해가지고 서명하고 발효하면 될 정도로 그 세계사적인 현황이 오늘날과는 달랐다는 거죠. 그거는 뭐 추가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고 헤이그 규칙의 내용이 중요하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이그 규칙에서 얘기하고 있는 운송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품인데 물품을 운송하는 거니까 물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동물과 갑판적재 화물이라고 기재되고 그렇게 적재된 물품을 제외한 이 말이 어려워요. 물품은 해놓고 살아있는 동물, 갑판에 적재한 화물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얘네들이 물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 살아있는 동물하고 갑판 적재한 화물을 뺀 나머지 종류의 모든 물품, 제품, 상품.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 유형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하고 보통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에서 제조된 물품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상품은 거래되는 물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인데 살아있는 동물하고 갑판 위에 올려놓은 화물 물론 여기서 의미는 갑판 위에 올려놓은 물품이 진짜 구스가 아닙니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협약에 적용이 되는 그런 물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협약에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사회학과 아니에요. 여기 정치외교학과 아니에요. 이 협약, 헤이그 규칙이 적용되는 물품에는 살아있는 동물 포함되지 않고 갑판 위에 실어놓은 화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헤이그 규칙에서 적용이 되는 운송 구간의 운송인의 책임 기간, 운송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책임을 지느냐,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태클 투 태클이라고 합니다. 이걸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태클이 그 선박에 요즘 여러분들 부산항에 가보면 주황색으로 이렇게 높게 그 컨테이너를 옮기기 위한 크레인 큰 거 있죠. 가까이 멀리서 봐도 보이잖아. 멀리서 봐도 보이는데 거기 위에 그 높은 층에 사람 올라가서 조정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거 이제 겐츄리 크레인이라고 하는데 빌딩 우리 인문사회 경영관의 대략 경영동 말고 저쪽 인문사회 쪽 동 정도 높이는 될 거야. 거의 한 50m, 60m 정도 높이 되는데 그거는 컨테이너가 사용되면서 그런 이제 대형 기중기가 사용이 되는 거고 예전에는 그렇진 않았겠죠. 나무 상자 조그만 거 옮기고 할 때는 사용을 했는데 그런 일종의 그 도로레의 원리를 이용해서 화물을 옮기는 장비를 뭐 대렉이니 태클이니 뭐 그렇게 대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옮겨서 넘기는 그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 배 위에 이렇게 올리는 선? 그런 의미로서 사용되는 게 태클. 그래서 쉽게 말해서 선박에 화물을 실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선박에서 다시 화물을 육지로 내릴 때까지가 선화증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운송인의 책임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화증권의 이 통일 규칙, 헤이그 규칙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게 선화증권에 분명히 뒤에 우리가 그 앞에서 얘기했었나? 요 앞에 강의 자료에 보면 선화증권 그 샘플이 있었죠. 그 뒷면에 기재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해상 운송인이 해야 할 그 의무를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그런 내용들이 제3조에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해상 운송인은 발항 당시 여기서 발항은 이 한자어를 잘 몰라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출발할 때요. 항구를 출발하다는 뜻이 발항입니다. 이런 표현 잘 안 쓰긴 하지만 쓰는 분들도 있어서 자 발항 당시 선박이 항해 중에 예상되는 통상의 위험을 극복하고 화물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반하는 데 적합한 상태 화물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해상 운송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무는 그것을 선박의 가망성 혹은 내향성, 가망 능력 그러니까 교과서마다 가망성이라고 써놓은 책도 있고 내향성이라고 써놓은 책도 있고 가망 능력이라고 써놓은 책도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는 똑같아요. 영어로는 그냥 seaworthiness예요. 그러니까 이거 단어 seaworthiness라는 영어 단어를 딱 보는 순간 이게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고 있는 여러분들도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바다를 견뎌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들죠. 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due diligence를 해야 된다. 영어 표현으로 due diligence인데 한국어로 뭐로 번역하냐면 상당한 주의를 다할 의무가 있다. 이게 굉장히 해석의 여지가 있고 아주 어려운 말인데 베스트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뒤에서 어떻게 해석되어 있냐면 절대적 의무는 아니다. 그런 거 있잖아. 젖잘싸. 무슨 뜻이에요? 최선을 다했는데 졌어. 근데 칭찬해 줄 수도 있잖아. 그렇죠. 최근에 롤드컵이 있었지만 롤드컵은 기본적으로 한국팀이 우승을 해야 되는 거고 우승을 안 하면 욕을 먹죠. 보통 그랬죠. 뭐 한 3번 정도 중국팀이 IG나 거기 스카웃이 팀 갑자기 있어. 아무튼 그 중국팀이 한 3번 정도 우승을 했는데 할 때마다 커뮤니티가 불이 탔죠. 왜? 한국팀이 우승해야 되니까. 근데 롤드컵 말고 월드컵은 16강만 가도 온 국민이 행복하잖아. 해피하잖아. 그게 뭐야? 그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말하는 선박 능력, 선박의 가망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운송인이 무조건 절대적으로 갖춰야 되는 의무. 그러니까 롤드컵처럼 반드시 우승해야 돼. 이게 아니고 월드컵 16강처럼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다한 거에 그냥 감동하는 거야. 그 정도 수준의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좀 명확하긴 의미보다는 이 말이 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를 든 건데 상당한 주의 의무다. 절대적 주의 의무가 아니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운송인은 발항 전과 발항을 할 시에 상당한 주의를 갖고 선박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된다. 그래서 가망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한 크게 나눠봤을 때 3가지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일단 첫째, 배 그 자체가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인원이라든지 뭐 소모품이라든지 의장품, 필수품 이게 여기에 배가 아직까지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미군이나 이런 데 보면은 군함을 무인선으로 해가지고 시범 운용을 하고 있는데 천조국인 미국도 선박을 무인으로 운용을 했을 때 뭐 통신 장애라든지 뭐 해킹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아직 못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박은 사람이 타야 돼. 그런 사람들에 대한 준비라든지 필수품, 소모품들이 갖춰져야 될 것이고 이게 해상 운송인이 말 그대로 화물을 운송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운송 능력, 카파시티가 갖고 있어야 돼요. 뭐 선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냉동 화물이면 냉동 창고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선박 내에 물품의 인수, 물품의 운송, 물품의 보존에 적합하고 그냥 적합하면 안 돼. 뭐 해야 된다? 안전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화물에 관한 주의 의무다. 앞서 가망성이
첫 번째 3조 1항의 의무였다라고 하면 3조 2항이 하물에 관한 주의 의무예요. 자, 운송인은 하물을 선적, 취급, 적부, 운송, 선적하는 건 배에 싣는 거고, 취급하는 건 말 그대로 핸들링을 하는 거고, 적부라는 건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물품을 그냥 배에다가 냅다 싣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앞뒤에 하물의 그 선박의 밸런스라든지 무게라든지 하물을 내리는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순서대로 넣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운송을 하고요. 그리고 하물이 운송을 하다 보면 중간에 뭐 피난항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목적항에 먼저 도착해서 창고에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하고 양하는 말 그대로 배에서 내리는 걸 의미해요. 이거 다 뭡니까? 그냥 쭉 나야겠지만 결국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해상 운송인이 하물을 운송 의뢰 받아서 해야 되는 그 사람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일이에요. 그 사람의 업무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적절하고 주의 깊게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제대로 안 하면 그거를 운송인의 상업상 가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업상 가실은 운송업자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공짜로 해주는 사람이 아니잖아. 돈 받고 해주는 거잖아. 돈 받고 해주는 일이가 이런 거지. 공짜로 내가 자원봉사를 하면 대충 해도 되지만 돈 받고 하는 일인데 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안 했을 때 상업상 과실이 발생했다라고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적, 취급, 적부, 운송, 보관, 관리 이거를 제대로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운송인이 책임을 집니다. 책임을 져요. 자, 세 번째 선화증권의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운송인, 선장, 운송인의 대리인은 하물을 자기 책임 하에 인수한 후에 송화인이 요구하면 다음 사항을 표시한 선화증권을 송화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수화인한테 교부하는 거 아니에요. 왜? 운송계약을 하주가 있고 선주가 있고 운송인이 있고 송화인이 있잖아. 송화인이 하물을 넘겨주고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수취증 같은 걸로 선화증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선화증권을 발행할 의무도 운송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화증권은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담겨져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담겨져야 되지만 가장 적어도 여기 지금 25번 슬라이드 밑에 세 가지 정도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여기 보면 하물 선적 개시 전에 송화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것과 동일한 하물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주요 하인. 물론 요게 제가 헤이그 규칙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러분한테 알려주니까 이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오늘날에는 사실은 이 마크는 큰 의미는 없어요. 이 마크라고 하는 건 이 헤이그 규칙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1931년에 발효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컨테이너가 있었냐? 컨테이너가 없던 시절에 만든 국제규칙이에요. 이 규칙을 만들 때 컨테이너라는 게 세상에 없었어요. 컨테이너가 없었으니까 뭐예요? 31년 발효니까 24년. 지금 이거를 만든 사람들 머릿속엔 컨테이너가 뭔지도 몰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용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는 나무 상자에다가 마크, 화인을 찍어가지고 다른 하물하고 구분을 하고 왜냐면 나무 상자니까 색깔이 다 비슷하잖아. 그래서 거기다가 다이아몬드도 그리고 동그라미도 그리고 알파벳으로 대문자로 크게 적어놓고 이렇게 해서 다른 나무 상자하고 구분을 하기 위한 하인이 필요했어요. 그 앞에서 우리가 포장조건 공부할 때 제가 하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어떤 하물을 운송을 하는데 그 하물의 하인이 예를 들어서 빨간색 다이아몬드에 A라고 적혀있다라고 하면 선화증권에 반드시 뭐가 적혀있어야 되는 거야? 이 하물의 화인은 다이아몬드에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A가 적혀있다가 적혀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에는 컨테이너를 쓰죠. 컨테이너는 여러분들 멀리서 봐도 선사들 이름이 다 적혀있죠. 페인트 칠돼 있죠. 그리고 실제 가까이 가보면 컨테이너마다 일련 넘버가 다 있어요.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재하면 됩니다. 이제는 오늘날에는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송화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내용과 같은 포장 및 계품의 수 또는 경우에 따라 수량이나 중량 이게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송화인이 운송을 할 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운송을 의뢰한 하물이 예를 들어서
뭐 박스가 10개다. 그러면 그 얘가 얘기를 하는 거야.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받을 때, 화물을 받을 때, 박스 10개. 그럼 박스 10개라고 반드시 선화증권에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송하인이 운송인한테 화물을 의뢰하는데, 그냥 나무 상자로, 8상자를 줬어. 8상자를 줬어. 송하인이 운송인한테. 근데 운송인이 아무 생각 없이 내절을 했다가, 선화증권에다가 10개라고 적었어. 2개를 블러핑을 한 거죠. 그러면 목적지에 딱 도착해서 수화인이 선화증권을 가지고 와서 운송인한테 달라고 했을 때 2개 그거 추가로 쓴 거 있잖아요. 그거 누가 책임져야 돼? 운송인이 책임져야 돼. 운송인이 자기 이름으로, 이게 다시 강조하지만 선화증권은 운송인이 발행하는 서류예요. 운송인이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발행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실제 화물의 상태와 선화증권에 기재된 사항이 반드시 일치해야 돼. 그렇지 않아서 생기는 모든 문제는 운송인한테 비계로 돼. 그래서 정확하게 같은 포장 개수, 중량 개수 이런 것들을 적어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화물의 외관 상태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송하인이 운송인한테 화물을 이때 컨테이너 안 썼으니까 그냥 나무 상자라고 합시다. 나무 상자, 예를 들어서 10상자를 운송을 했어요. 그 10상자를 받았어. 근데 그 10상자 중에 2상자가 파손이 돼 있어. 운송인이 그걸 확인을 했어. 근데 그냥 선화증권에다가 상자 10개 받음이라고 적어 넣으면 목적지 양육항에 도착을 해서 수화인이 선화증권을 통해서 물건을 찾았을 때 2상자가 빠그러져 있으면 수화인은 어떤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선화증권에는 10상자가 문제없이 선적이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자가 2개가 부서져 있으면 당연히 합리적으로 뭐를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운송 도중에 박살났네. 네가 뭘 못했네? 이걸 제대로 못했네. 로 기결이잖아. 그래서 물품을 선적할 때 보니까 2상자가 빠그러져 있어. 그러면 반드시 거기다 적어요. 그래서 화물의 외관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기재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운송인의 책임이에요. 왜? 선화증권 발행 의무가 누구한테 있느냐? 운송인한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안 하면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물의 외관 상태가 정상적인 거를 뭐라고 그런다? 클린 비해. 정상적이지 않아서 비고월 안에 뭐 부서졌니, 뭐 포장이 잘못됐니, 물품이 샜니, 수량이 부족하니, 그런 것들이 적힌 게 뭐다? 언클린 비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화증권의 증거 기능. 자, 앞에 선화증권, 이거 제가 했던 얘기 연장선인데, 앞에 있는 이거 있죠, 이거. 화인, 통지, 송화인이 어떤 서면으로 얘기한 물품의 포장이나 개수나 수량이나 중량, 이런 것들, 그리고 외관 상태, 이런 것들이 선화증권에 기재된 대로, 선화증권에 적혀 있는 대로 운송인이 그거를 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빼박이요, 빼박.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자, 송화인의 보상 의무가 있습니다. 해상 운송인의 의무인데 주어가 송화인으로 바뀌어요. 이런 것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죠. 자, 송화인은 선적 시에 운송인에게 자기가 통지한 대로 화인이나 숫자나 수량이나 중량의 정확성을 보증한 것으로 간주하고, 송화인은 이러한 상황의 부적합성의 결과로 발생되는 손실, 비용 모든 것들을 운송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이거는 못하고, 이는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운송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송화인이 몇 개 실었다라고 하면 이걸 일단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친다라고 그렇게 뭐 대놓고 처음 시작부터 넌 사기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근데 10상자를 보냈다라고 해서 알겠다, 10상자 받았다. 물론 외관상의 상태는 하긴 하겠지만 화물을 완전히 뜯어보거나 개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그 10상자를 받았고 그 10상자 안에 화물이 실려있다는 걸 운송인은 송화인이 이야기한 대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구라였다. 그럼 어떻게 된다? 송화인 책임자. 부정확성에 대한 문제는 잘못 알려준 송화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멸실 손상의 통지. 자, 이전되거나 보관되기 이전 또는 이전 보관 시에 멸실이나 손상이 발생을 하면 그것을
하면 그 물품이 이전될 때 그 수화인한테 이전될 때 바로 멸실손상이 발견되면 바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멸실손상 통지의 첫 번째 줄이 뭔가 좀 잘못 적어놓은 것 같은데, 멸실손상이 외관상 바로 보면 바로 통지해야 돼요. 물건이 빠그러졌네요. 물건이 손상됐네요. 이걸 얘기를 해야 되고, 물품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물품을 받았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쓰려고 보니까 내부에 뭔가 문제가 있더라. 네, 그런 경우에는 물품을 그러니까 수화인이 받았을 때로부터 3일 내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송은 물품을 인도된 날로부터 인도되었어야 할 날로부터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 적어놓으면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인도되었어야 할 날은 뭔 뜻입니까? 자, 멸실이 있고 손상이 있잖아요. 멸실은 뭐예요? 멸실이랑 비슷한 말이 뭐냐면 분실, 없어졌어. 손상은 뭐야? 빠그러진 거, 데미지. 그러니까 로스 or 데미지, 뭐 로스 앤 데미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자, 데미지를 받은 게 있어. 그러면 그 데미지 받은 상태로 나한테 오죠. 그러면 그 인도된 날이 있죠. 없어졌어요. 이 세상에 존재치 않아 더 이상. 그러면 걔는 나한테 올 게 없죠. 근데 없어지지 않았다면 걔가 나한테 왔었어야 될 날이 있잖아. 그게 인도되었어야 할 날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네, 그 날로부터 1년 내에 운송인에게 그 손해배상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상 운송인의 의무가 되게 많아 보이는데 다 면책돼요. 뒤에 가서 보면 얘기를 하겠지만, 자, 선적 선화증권. 송화인에게 교부하는 선화증권은 뭐 특별히 송화인이 다른 요구가 있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선적 선화증권, 온보드 비엘, 시프트 비엘이어야 합니다. 뭐 그렇죠. 네, 그 선적 선화증권에 대한 얘기는 앞에서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조 8항 면책 특약이 있습니다. 헤이그 규칙에 규정된 운송인의 의무를 태만, 가실 또는 불이행하여서 발생된 하물의 멸실손상, 하물의 멸실손상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운송인 또는 선박을 면제시키거나 책임을 경감시키는 운송계약상의 일체 조항, 계약, 합의사항을 무효로 한다. 또는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조항, 이것 또한 운송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요 앞 시간에 1시 반부터 해상보험론 들은 친구들은 들은 이야기인데, 이게 해상보험론 할 때 내가 필기해 놓은 거거든. 요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자, 내가 여러분들이 수출자예요. 수출자인데 운송을 하려면 운송업자를 만나서 선화증권을 발행받아서 운송계약을 체결할 거 아니야. 보험을 들어요? 그럼 보험회사를 만나서 보험을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요.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 이 둘 관계는 뭐죠? 이 둘 관계는? 삼각관계가 아니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 둘 사이에서는 어떠한 계약도 이게 체결되지 않았고요. 이 둘 사이에서는 아무런 법적인 계약 상태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이 헤이그 규칙에 해상 운송인의 책임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해상 운송인의 면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해상 운송인의 책임이나 의무나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는데, 여기 앞에 있는 내용, 여기 두 개로 나눴을 때 이 앞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 헤이그 규칙 외에 운송인의 책임을 줄이고 면책을 늘리는 합의 내지는 운송계약 혹은 선화증권상의 내용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리고 요 밑에 뒤에 있는 조항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들 수 있어요. 뭔가 하물이 부서졌어. 하물이 부서지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하주라고 치면 운송계약도 체결하지만 보험계약도 체결하죠. 그래서 하물이 박살난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험을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어요. 보험을 들었다면. 근데 만약에 그 보험을 통해서 발생되는 이익은 여기서 여기로만 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혹시 이쪽으로 간다면, 운송인한테 이득이 넘어간다면, 그건 뭐다? 운송인의 책임을
줄이는 행위가 된다. 그러니까 이 조항 자체가 뭐냐? 운송인의 의무, 운송인의 듀티, 운송인의 오블리게이션, 그리고 운송인의 면책 이런 것들은 여기 헤이그 규칙에 적어 놓은 거 정도로만 하지 이거를 더 뭐 바꿔가지고 해상 운송인한테 더 유리하게 한다거나 하는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요 제3조 8항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직도 해상운송인의 의무예요. 아직도 해상운송인의 의무인데 첫 번째, 자, 가망능력 주의 의무에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제4조 1항 운송인이 상당한 주의, 앞에서 상당한 주의 해야 된다라고 했죠. 뭐 해놨어요? 듀 딜리전스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듀 딜리전스를 해야 되는데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는 데에 그 원인이 있지 않는 한 선박의 불가망성의 결과로 발생되는 멸실 손상에 대해서 운송인이나 선박이 공히 책임지지 않는다. 이 뭔 소리야 진짜. 이거예요. 이게 문제되는 문구예요. 자, 내가 멸실 손상이 발생했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선박의 불가망성의 결과로 멸실 손상이 발생했어. 멸실 손상이 발생을 했는데 위에 이렇게 돼 있죠.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아서 그게 원인이 되지 않는 한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볼까요? 상당한 주의를 하면 무슨 얘기예요? 책임지지 않는다. 이게 여기 X가 하나 있죠.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원인이 있지 않았다. 그러면 책임지지 않는다. X가 두 개죠. 이거를 영어 표현이라서 이게 영어 표현이 이중부정문인데 이거거든 사실은. A는 X가 아닌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 좀 어떻게 쉽게 얘기를 하나. 사과는 과일이 아닌 것이 아니다. 무슨 뜻이에요? 물론 이거 한국어 문법에는 전혀 안 맞는 말이에요. 한국어를 이렇게 쓰진 않아.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해석해야 돼? 아닌 것이 아니다 하면 기다는 얘기죠. 사과는 과일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 책임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상당한 주의를 안 하면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선박의 불가망성 때문에 멸실이나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입증 책임은 누가 해야 된다? 내가 면책이 되고자 하는 운송인이나 그 관계자들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뒤에 있는 내용을 비추어 봐서도 운송인이 뭐 하는데 내가 베스트를 했다, 내가 젖잘사 했다 라는 걸 입증을 하면 사고의 원인이 불가망성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했다, 듀 딜리전스 했다,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면 문제가 없다, 면책된다, 책임지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뭐 조금 뒤에 요 밑에 추가적인 설명을 적어놨는데 최초 하주가 운송인의 보관하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가망능력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면 하주가 주장하는 거예요. 운송인이 이를 반증하지 못한다면 운송인이 배상 책임을 묻는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위에 파란색 박스 위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운송인이 젖잘사 했다라는 것을 듀 딜리전스 했다는 것을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을 증빙해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고의 원인은 가망성이 맞아. 사고의 원인은 가망성이 맞는데 그것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 노력했냐 안 했냐를 증빙하지 못하면 운송인이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자, 밑에 운송인이 불가망으로 인한 손해가 아님을 입증하거나, 요건 좀 다른 차원이죠. 사고의 원인이 불가망에 있지 않아.
그럼 다른 케이스로 넘어가. 또는 그 사용인이 상당 주의를 다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불가항에 대한 무과실을 입증하면, 그러면 운송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보면 뭐예요? 운송인이 절대적 의무, 그러니까 배가 항해를 하다가 바다를 못 견뎌내가지고 얘가 침몰을 했다라고 칩시다. 배가 아닌 거지, 쉽게 말하면. 그 상황에서 운송인이 사실 그거 아니에요? 이게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운송인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면 책임지지 않는다. 요게 뭐랑 다르냐면, 자, 비행기 있죠, 비행기. 여러분들 비행기를 운영하는 항공사들은 항공사고에 대해서 절대적 책임을 져요. 선박의 운송인은 상당한 책임을 진다라고 했잖아. 상당주의 의무를 둔다라고 했는데, 비행기의 경우에는 절대적 책임을 진다. 비행기가 절대적 책임을 진다는 말은 뭐냐면, 비행기가 예를 들어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행사가 최선을 다했는지 원인이 무엇에 있었는지 가리지 않고 다 책임진다. 비행기는, 항공기는. 그래서 항공기의 사고 원인이 꼭 항공사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다른 외부적 요인이라 할지라도 항공사가 책임을 져요. 왜? 항공운송은 운송인이 절대적 책임을 져요. 근데 해상운송은 안 그래. 해상운송은 상대적 책임만 진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제가 쭉 설명한 그 내용을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냐면 가실책임 원칙. 가실책임 원칙. 그래서 해상운송인의 화물에 관한 손해배상의 책임의 기본 원칙을 가실책임. 이 가실책임이 뭐냐면, 화물의 안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데 주의를 게을리 했을 때만 책임을 져요. 이거예요. 자, 내가 운송이냐? 내 수중에 온 화물에 대해서 내가 무조건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언컨디션이 아니야. 그거야. 그 상태예요. 일단 내한테 온 화물인데, 이 화물이 사고가 났어요. 화물이 났는데, 내 수중에 있는 화물인데, 내 수중에 왔고, 내가 운송하는 화물인데, 나는 얘를 잘 운송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했다 이거야. 근데 결과가 안 좋았어. 그러면 나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거야. 왜? 난 내 할 일 다 했어. 이건 거야, 이거. 이 마인드. 이 마인드. 근데 내가 내 베스트를 못했어. 내가 좀 게을렀어. 내가 한눈 팔았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책임지겠다. 아까 제가 말한 항공운송인하고 좀 다르죠? 해상운송인하고 항공운송인이 그래서 달라요. 똑같은 사고가 났더라도 항공운송인은 사고의 원인, 사고의 책임, 기책사유 상관없이 일단 책임져. 항공운송인. 근데 그거를 절대적 책임이에요. 절대책임주의라고 하고, 해상운송인은 가실책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기가 게을리했거나 크게 자기가 직접적으로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거나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지, 화물 멸실이 났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해상운송인이 그 화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해상운송. 그게 항공운송과 해상운송이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헤이그 규칙은 이러한 가실책임의 원칙에 입각해서 운송인이 절대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뭐한다? 주의 의무를 준다. 그리고 그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한다. 자, 그리고 이러한 복잡하고도 짜증나는 방식의 책임 원칙 하에서 그래도 결국에는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운송인이 게을리했다 이거야. 운송인의 잘못이 발견됐어. 그래서 운송인한테 책임을 물어. 그러면 운송인이 책임을 물어줘야 되겠죠? 그때도 운송인이 그냥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책임 제한.
이 책임 제한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운송인이 예를 들어서 자 말 그대로 여기 29번 슬라이드 위에 있는 것처럼 게을리했어. 주의를 게을리했다 치자고. 주의를 게을리하면 거기에 사고의 원인이 되었고 사고의 원인에 따라서 자기가 보상한다라고 칩시다. 보상을 할 때 무제한적인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리밋이 걸려 있어요. 보상을 해줄 때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손해보상을 해줄 때 한도가 있어. 그 한도가 요겁니다. 원 패키지, 원 유닛당 100파운드. 100파운드. 영국이 그 브렉시트를 하고, 브렉시트 하기 전에도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영국은 파운드화를 썼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원래 프랑스는 프랑을 썼고 독일은 마르크를 썼고 영국은 파운드를 썼는데 독일하고 프랑스는 이제 유로화를 쓰죠. 유로화를 쓰는데 영국에서 사용되는 화폐가 지금 원래는 엘리자베스 여왕 얼굴로 적혀있다가 이제 찰스 3세 얼굴로 다 바뀌겠네. 거기도 그 돈만 해도 엄청나겠다. 바꾸는 돈만. 아무튼 네, 그 파운드, 영국 파운드, 100파운드. 100파운드가 어느 정도냐? 오늘날로 치면 100파운드가 얼마 정도 될까? 난 모르겠는데. 얼마 안 되는데, 진짜 얼마 안 되는데. 얼마야, 이거? 얼마란 얘기야? 16만 원이야. 진짜 붓돈 아니야? 그러니까 한 패키지당, 한 유닛당 운송인의 책임 한도가 얼마라고? 16만 원. 싸다, 싸. 물론 여기서 말하는 패키지나 유닛은 컨테이너가 아니죠. 이때 컨테이너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 나무 상자 기준으로 원 패키지나 원 유닛당 16만 원. 16만 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얘기 하나 해줄까요? 이게 1931년도에 만들어졌다 했잖아요. 1931년도에 100파운드와 2023년에 100파운드. 물론 1931년도에 100파운드가 이거를 실질적으로 명목화폐로 명목 가치로 교환을 했을 때 훨씬 높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짜장면 한 그릇하고 오늘날의 짜장면 한 그릇을 비교를 해보면 오늘날이 훨씬 비싸죠. 여러분들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났으니까 2000년대에 짜장면 한 그릇이 부산에 정확하게 모르겠어. 한 4,000원, 5,000원 했나? 3,000원? 3, 4,000원 했을 거야. 근데 오늘날 어디 가서도 부산 어디에서도 3, 4,000원짜리 짜장면을 먹을 수가 없어요. 대략 식당 가면 한 5,000원, 6,000원 줘야 되죠. 그게 뭐예요? 물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물가 상승이 발생했다는 거죠. 근데 1931년도에 이 협약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원 패키지 원 유닛당 100파운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혀 물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고 저걸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밑에 제소기간이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운송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도 1년 이내에 하도록 한정시켜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하고 이제 마쳐야 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항해상의 과실이라는 게 있어요. 항해상의 과실. 자, 상당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 운송인이 그러한 운송인의 주의 의무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면 그거에 대해서 가망성에 의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운송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30번 슬라이드, 31번 슬라이드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이건 대놓고 선화증권과 관련된 이 헤이그 규칙에서 아예 박아놓은 거예요. 뭐라고? 헤이그 규칙에서 말하는 운송인의 면책 규정.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운송인은 항행 또는 선박의 취급과 관한 선장, 회원, 여기서 말하는 회원은 선원을 말해요. 그리고 도선사, 파일럿을 말하는데 도선사에 대해서는 뭐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항구에 선박을 접안하기 위해서
운용하는 그런 분들을 말해요. 도선사에 대해서 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도선사가 있고 또는 이런 분들의 사용인, 뭐 고용인 뭐 이런 분들, 이 사람들의 자기 부자기가 있는데 자기가 액션이고 부자기가 오미션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행동을 한 거고 부자기는 행동을 하지 않은 거야.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왜 나쁜 짓을 하면 그 행동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될 행동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자기의 의무가 저기에 불이 켜지면 이 레버를 올리는 게 그 사람의 듀티라고 생각해 봅시다. 불이 켜졌어요. 잠을 자. 아무런 행동을 안 했지. 이것도 잘못이잖아.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자기 부작이라는 건 그 뜻이에요. 자기가 해야 될 걸 했거나 뭐 안 한 거. 그 다음에 부주의, 가실, 이걸로 인해서 생긴 하물의 손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누가 책임지지 않는데? 운송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운송인은 자신이 부린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고용한 선장, 선원, 도선사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업무를 하는 중에 발생된 행동, 자기, 부자기, 부주의, 가실로 인해서 하물에 멸실이 발생하게 됐을 때 그 멸실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지 않는다? 운송인이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항해상의 가실의 면책. 왜냐? 선박을 운용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선장이 하는 일이고 선원이 하는 일이고 항구에 접안을 시킬 때 도선사가 하는 일이란 말이야. 그거는 운송인이 뭘 한 게 아니란 거야. 운송인이 선박을 가망성을 못 갖췄거나 뭐 선박의 운송 능력을 못 갖춘 그런 이슈가 아니라 단순히 배를 조정하고 배를 운용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라. 그 사람의 가실이라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운송인이 발을 뺍니다. 이게 굉장히 운송인한테 유리한 조건이고 이거를 통해서 그러면 진짜 만약에 선장님이 운전을 잘못했어. 선원이 화물관리 지구를 잘못했어. 도선사가 항구에 정박을 할 때 배를 잘못 이끌었어. 그렇게 해가지고 화물에 멸실 손상이 나면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되느냐? 운송인이 책임을 안 지면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선장이 잘못하고 선원이 잘못하고 도선사가 잘못했을 때 화물이 멸실 손상이 됐을 때 하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보험을 이용하는 거예요. 운송인 책임 안 지죠. 자, 밑에 그런 말이 있죠. 항해에 관한 사항은 선박의 조정에 관한 순전히 기술적인 사항으로서 운송인이 관여할 수 없는 일이고 선장 기타 선박 사용인의 경미한 과실로 막대한 손해가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송인을 면책시키더라도 선장에게는 상당한 벌칙, 행정처분이 있으므로 손해 발생을 조장할 염려가 없다. 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운송인이 택시 회사라고 치고 선장, 선원, 도선사가 택시 기사님이라고 하면 길거리에서 택시가 사고가 났을 때 사고를 일으킨 거는 그 택시 기사님이 운전을 가실을 하고 운전을 잘못한 거지 택시 회사가 뭔 잘못이 있느냐 그 논리. 똑같은 그 논리. 그런 논리로 운송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나잖아요. 그러면 택시 기사님이 개인적으로 들어놓은 운전자 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치료비나 위로비를 받아요. 택시 회사는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안 옵니다. 진짜. 그 논리야. 억울하잖아요 라고 하면 보험회사가 해결해 줍니다. 보험회사. 이게 이 항해상의 가실이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선박을 운영하는 선주나 운송인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항이고 이런 거 불합리한데요.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다른 운송사를 알아보거나 했을 때 일단 첫째,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이길 수 있느냐. 첫 번째, 이게 헤이그 규칙이 국제 규칙인데 대한민국이 여기에 가입을 안 했거든. 근데 대한민국은 요 내용을 어디다가 넣어놨냐면 상법에다가 넣어놨어요. 한국 상법에다. 그러니까 법에 있어. 법에 있는 내용을 위법 행위다라고 소송을 걸면 안 되겠죠. 이길 수가 없겠죠.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게 헤이그 규칙이 선화증권과 관련된 통일 규칙이잖아. 전 세계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운송인들이 다 똑같은 내용을 씁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택지가 없어. 그래서 운송인과 이 수출자, 그러니까 하주와 선주, 운송인과 송화인의 관계는 갑을 관계야, 쉽게 말해. 페어하지 않아. 굉장히 페어하지 않은 상태고 기울어지는 동작이에요. 딱 이 조항이 그래요. 사실 학예상에 가시면 요거 여러분들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학기에 해상보험론을 같이 듣고 있거나 다른 내년도에 해상보험론 들을 일이 있지만 그때 항해상 가실 면책을 잘 알아두길 바래요. 요게 그렇습니다. 요게 중요한 사안이고, 뭐 몇 가지 의문, 여기도 그런 얘기를 적어놨는데, 아니 그러면 진짜 선장이 뭐 미쳐가지고 갖다 사고를 일부러 내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자, 선장이 운전을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선주 입장에서는 자기 배가 박살난 거기 때문에 선주는 선박 보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이 선박의 화물을 운송 의뢰한 하주는 보험을 통해서 또 해결을 해요. 그리고 실수한 선장님은 형사처벌 받아요. 형사처벌. 사고의 원인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한테 아주 특별한 과실이나 고의성이 있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선장이 잘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사고 내진 않을 거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요. 자, 오케이. 항해상 과실이 여기고, 자, 그 다음에 해상 운송인이 면책되는 게 항해상의 과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밑에 화재가 있어요. 운송인은 자기 자신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화재로 인한 화물의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직접 자기 배에 불 내지 않는 이상 배에 불난 거에 대해서 뭐 어떻다?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배에 불나면요, 일단 불이 잘 번집니다. 그리고 쉽게 불을 끄기도 어렵고, 배라는 곳이 바다 위에 망망대해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전화가 오나? 그러니까 육지에서 불나는 거랑 차원이 다른 문제야. 그리고 배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 협소한 공항이기 때문에 쉽게 불이 잘 번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선박에 불이 나는 거는 엄청나게 큰 사고인데, 보통 그래서 여기 밑에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배에 불이 나면 진짜 불이 많이 빨리 번지기 때문에 모든 화물을 멸실시킬 수 있을 정도로 손해의 정도가 크고요. 그리고 그렇게 큰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발화 지점, 배가 엄청 크잖아. 배가 거의 W 아파트 사이즈만 하단 말이야. 배가 요즘 나오는 컨테이너선들이. 그러면 불이 막 번지면 이 불의 원인을 나중에 조사하기도 너무 어려워요. 화재의 원인. 이게 진짜 어디 고구마 굽다가 난 건지, 아니면 담배 피다가 난 건지, 아니면 고기 삼겹살 구워 먹다가 불이 난 건지 알 수가 없어. 너무 불이 많이 번지는. 자, 그리고 선박의 화재로 이미 거액의 손해가 발생한 운송인에게 무슨 얘기냐면, 자, 배에 불이 났다는 것 자체가, 이 배가 재산 가치가 엄청나잖아. 그럼 배에 불 났으면 운송인은 자기 재산 날려먹었잖아.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실려있는 화물에 대한 손해까지 운송인이 책임지면 운송인이 이제 파산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책임을 묻는 건 너무 가혹하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1, 2, 3번은 솔직히 말해서 핑계고 4번이 제일 중요해요. 화물을 운송 의뢰하는 이 송화인, 하주는 뭘 한다? 보험을 든다. 그래서 배에 불이 나가지고 화물이 전소되거나 화물이 멸실되거나 화물이 오염되거나 하는 거에 대한 문제는 보험을 통해서 해결해라. 운송인은 어떻게 하겠다? 책임지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자, 항해상의 과실과 화재가 운송인의 면책 조항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요 마지막 슬라이드에 있는 요 내용들 있죠. 쭉 나열되어 있죠. 요거 전부 다 운송인이 면책입니다. 여기 적혀 있는 사고로 인해서 화물이 멸실 손상이 되었을 때 운송인이 하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앞에 뭐 항해상 과실, 상업상 과실, 뭐 가망능력 주의 의무 이런 거 있었죠. 운송해야 되고 보관 잘해야 되고 뭐 주의 의무 기울여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앞에 번들하게 길게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사고의 원인이 이런 거에 의해서 발생했을 때 운송인이 책임지지 않아요. 나 몰라라. 그래서 앞에 그 항해상 과실 요거하고 요 뒤에 항해상 과실, 화재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사안들을 합쳐서 뭐라 그러냐면 면책 카탈로그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들 카탈로그가 보통 뭐 물건 살 때 이렇게 보여주는 견적서 같은 걸 카탈로그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 쭉 나열되어 있는 운송인에 책임지지 않는 운송인이 화물의 멸실 손상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사유를 통칭해서 면책 카탈로그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해상 고유의 위험 있습니다. 오브 더 시, 퍼일 오브 더 시라고 하는데 영어 표현으로 바다에서 주로 일어나는 바다에서만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 사고를 해상 고유의 위험이라고 해요. 배가 충돌하거나 배가 침몰하거나 배가 자초하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자 그다음에 불가항력, 비욘드 컨트롤, 액트 오브 가 운송이 당연히 책임지지 않겠죠. 전쟁 위험 누가 군함이 대포를 쏴요 상선에다가 그래 요새 대포는 안 쓰지 미사일을 날려 그런 걸로 인해서 사고가 나고 화물이 멸실 손상이 되었을 때 운송이 책임지지 않고요. 공적 위험이 있는데 이거는 공공의 적이에요. 공공의 적 이게 되게 올드 표현이라서 그렇게 한데 퍼블릭 에너미 공공의 적 옛날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 나온 영화 있어 공공의 적 그런 거예요. 자 구속 압류 차 국가의 행정력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선박이나 화물이 뭐 차압당하거나 압류당하거나 억류당하거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선박이 검역상의 제한이 뭐 코로나 코비드 뭐 그런 걸로 인해서 검역상의 문제든 이런 걸로 인해서 제한이 가해졌을 때 발생되는 화물의 멸실 손상에 대해서 운송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송화인의 과실. 하주가 잘못한 건데 운송이 당연히 안 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노사 분쟁. 뭐 그것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스트라이크. 폭동 내란. 그리고 해상에서 인명이나 재산을 구조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에 의해서 화물이 멸실 손상이 되거나 했을 때 운송이 당연히 책임지지 않습니다. 화물 고유의 하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화물 그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어. 이게 운송을 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화물이 뭔가 불안전해. 그래서 지가 알아서 뭔가 사단이 났어. 그거에 대해서 운송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고 포장 잘못한 거, 화인 잘못한 거 이거 운송이 책임질 수가 없죠. 포장 잘못한 사람이 문제고 화인을 잘못 찍은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그리고 잠재하자인데 요거는 운송인이 주의를 했는데도 못 찾아내. 이거는 사람의 눈으로 못 봐. 그런 거 운송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기타 조항으로서 운송인이 고의 가실로 일으키지 그러니까 운송인이 잘못했거나 운송인이 의도를 갖고 뭘 한 행동에 의해서 발생된 손해가 아닌 것에 대해서 이게 마지막에 결정타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헤이그 규칙의 면책 카탈로그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에 대해서 운송을 의뢰하는 하주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사안에 대해서 선화증권에 사인할 수밖에 없고 오늘날의 모든 선화증권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주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보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헤이그 규칙에 대한 내용이었고 사전 제작 강의 목요일날 오늘 강의에서 뒷부분 헤이그 비스비 규칙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칠게요.